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구약 이야기가 마무리됐고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진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무참히 짓밟는 이스라엘의 되먹지 않는 언사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 중간에 한 400년 기간이 있거든요. 이 400년 기간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구약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는 물론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위인들이 이 시절에 많이 태어난 세계사 속에서는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 시절의 사람들이고요. 사상가들,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고전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다 이 시절에 정말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죠. 동양의 제자 백가들 다 이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우리가 말라기로부터 말을 시작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 아시죠? 퀴로스, 세계사 속에서는 퀴로스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부터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이 기간 중간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살펴야 되냐면 이 고레스 왕 이후부터 이 세례 요한 때까지, 고레스 왕 이후부터 이제 세례 요한 때까지를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신구약 중간 역사 시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든 대화가 다 단절이 있어요. 선지자도 활동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 어느 채널로도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동서양 막론하고 세계사 속에서는 진짜 말로 세계적인 큰 격변이 있었던 시절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말, 제대로 의미 있게 사용되어졌던 이 제국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던 것은 페르시아 때부터거든요. 이때 이전에는 뭐 제국이라는 말을 고대 뭐 제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런 바른 의미로서의 제국이 아니고요. 그 패권을 장악한 여러 나라들의 군집체 가운데에 그 장악한 나라를 얘기할 때 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을 다 종속국가로 연합시키고 자기는 대장국가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다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가 지금 제국주의 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 식민사관으로 천왕이라고 하는 자기 일제 왕이 세계의 왕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왕이다 하면서 그 패권을, 지금 그런 일은 그 왕의 체제는 아니지만 중국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 원차이나라 그래가지고 대만이나 뭐 홍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국호를 갖다가 자기들이 내려준 거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도 종속 국가다. 자기들의 어떤 종속 나라일 뿐이다. 북한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패권의 중심에 이제 제국주의적인 사관에. 그래서 저쪽에 보면 미국에서도 사실은 제국주의적인 사관이죠. 아무리 민주주의다 하면서 하지만은 사실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군사력을 갖다가 자기의 발밑에 두고 패권을 장악해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어떤 군사력과 힘 가지고 파워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경찰 국가라고 그럼 그 자체가 제국주의적인 사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페르시아 때부터 그래서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아수르가 작은 패권을 행사했지만은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적지 않은 영토 점령하고 정복했지만 제국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제국이라고 붙일 만한 나라는 페르시아 때부터,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 역사 이야기 연접해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기억나세요? 캄비세스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된 다리우스, 7명의 지혜자들 속에서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됐었잖아요. 캄비세스도 죽고 그 스메르디스도 죽고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페르시아 7 지혜자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다리우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정말 대단한 위인이었지만 사실 그가 은사에도 없었던 전쟁을 그저 그 아내 그냥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2번이나 아주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죠. 전투 역사상 최고로 그 맥 빠지고 김 빠지는
스키티아 전쟁과 마라톤 전쟁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리우스. 여기서 참패를 설욕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이집트가 반역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군사를 일으켜서 진압하러 갔다가 거기서 허무하게 전사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요.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 성경 안에서는 어디에 나오냐? 에스더서에 보면 주인공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였어요. 아하수에로는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가 참패한 전투로 인해서 왕실의 그 어떤 영광이 완전히 막 짓밟히고 막 왕실이 그냥 불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력 전쟁을 계획하다가 이 패배를 서력하지 않으면 페르시아 황실 권위가 땅에 떨어져 이제 페르시아 영광이 회복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게 뭐냐면 모든 어떤 전쟁에 나와서 한 번의 승리는 거둬와야 되겠다. 지난번 캄비세스 때 구스를 정벌하겠다고 수많은 젊은이들 사막에서 다 말라 죽었죠. 반이 죽었죠. 다리우스 때 스키디아 마라톤 전투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 또 죽었고요. 큰 제국이 그 많은 인력과 엄청난 세금 거두어서 젊은 사람들 다 들여놓아가는데 있는 대로 다 죽어버리고 전쟁 세금도 다 손해보면서 한 번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 127개국 연합 왕들은요 그야말로 아주 그냥 못난 형인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주된 나라가 주인된 나라가 종속 국가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다 착취만 해가지 이렇다 할 어떤 전쟁의 성과도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 페르시아 황실의 권위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려면 다시 한번 큰 전쟁을 일으켜서 한 번은 서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실의 권위가 살아날 것을 그렇게 이제 알고 다리우스의 아들 아하수에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가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왔죠. 그 잔치의 목적이 이제 127개국 왕들, 귀족과 장수들 구스르면서 새로운 서력 전쟁을 위해서 병력과 자원 조달 부탁하기 위한 큰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양해해 달라, 한 번만 더 이해해 달라. 앞선 왕들은 우리 선왕들은 그랬지만 나는 좀 다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인력과 병력, 뭐 자원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큰 군사를 일으켜요. 그 결과. 학자마다 추측하는 병사의 수가 다른데 그렇게 해서 많게는 한 500만 명을 일으켰다라는 학자도 있고요. 작게는 한 80만 명 정도를 일으켰다라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80만 명에게 하는데 80만 명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미니멈으로 80만 명을 잡아도 우리나라 군대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우리나라 그 육해공군 다 해가지고 60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줄었어요. 5만 명이 줄었어요. 55만 5천 명 정도. 55만 명 정도로 더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적으로는 대단하거든요. 작은 수가 아니에요. 북한은 몇 명 있을까요? 우리 2배예요. 120만 명. 12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어요. 거기는 복무 기간도 10년이 넘어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한 2년 정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때 페르시아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500만 명에서 한 80만 명 그 어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 미니멈으로 8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80만 명을 이끌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대상국이 대단하게 큰 나라가 아니고 어쨌든 에게해를 넘어서 그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유럽의 대륙을 갖다 침노하는데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거기서 처음 맞닥뜨리는 나라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해가지고 산이 되게 많아요. 구불동구불동하고 막 분지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잘 안 보일 정도죠. 그래서 아테네와 테살로니카 인근 마케도니아 일부 조금만 뭐 살만하고 나머지는 조금 거의 뭐 산이니까 개간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대군을 일으켜서 대적할 만한 그런 대단한 국가도 아니고 그냥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성과만 한번 가지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쟁이 이르는 거죠. 그래도 작은 나라지만 마라톤 전쟁에서 그 큰 페르시아가 이 작은 나라에게 참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 다부지게 마음 먹고 제대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이
영화로 엮어졌어요. 전쟁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야기.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한 80만 명, 500만 명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에 진격해 와서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가서 흙과 물을 바치라 명령을 하죠. 그러면은 이 땅에 그 흙을 갖다 한 바가지 푸고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딱 선반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딱 데려가면서 이 물과 흙을 페르시아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땅의 모든 흙과 이 땅의 모든 물은 다 페르시아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울 것도 없어요. 피 흘릴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협상 들어가자. 이제 조공 그 수위만 정하는 거죠. 땅 넓이가 얼마고 인원이 얼마니까 여기서는 조공을 얼마씩 바쳐라. 이렇게 협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속국으로서의 예의만 갖추면 되는 건데 아하수에로가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흙과 물을 받아 갖고 와야 되는데 흙과 물을 안 받았고 오네요.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와요. 한편 이제 갔던 사신이 어떻게 했냐면 흙과 물을 바치라 그랬더니 하도 답답해 갖고 보낸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가 사신을 보냈는데 흙과 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흙은 뭐 바닥에 많고 물은 우물에 있겠지 가서 네가 터가 그래갖고 갔는데 우물 앞에 딱 갔는데 뒤에서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마른 그 깊은 우물에다가 던져서 죽여버린 거죠 사신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도발이죠 도발. 예, 죽이겠다는 그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 날이 지나도 보낸 사신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건 선전포고다. 이거는 그냥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다. 그래갖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죠. 간사님 여기 앞에 한번 와주실래요? 여기 잡음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그래서 그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해서 이때 일어난 전투를 테르모필레 전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좀 독특하게 우리는 팔도가 있죠. 뭐 경기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나라는요 이제 높은 언덕을 중심으로 아크로폴리스 좀 언덕 이제 해서 도시 국가예요. 여러 도시들의 이 군집체, 연합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다 보니까 그 가까운 곳으로 들어오는 적들이 이제 그 쳐들어오는 그 적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 도시 국가가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가 먼저 맞서야 되고 동쪽으로 들어오면은 강원도가 맞서야 되고 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뭐죠? 경남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남이 이렇게 대신 이제 전쟁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도시국가들 연합체다 보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입구에 있는 도시국가가 먼저 나서는데 그 도시국가가 어디였냐면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였어요. 이 지역의 용사들이 먼저 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끌어모아서 이 도시국가가 대단히 크고 뭐 대단한 그 인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산시도 엄청나게 크죠.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여기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아무리 긁어 모아도 30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가 이끌고 오는 군대는 아무리 못 잡아도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대 300명. 자, 그러면은 80만 대군이 자신들과 싸우겠다고 진영을 펼친 이 스파르타 300명 군사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80만 명 대 300명. 기가 막힌 거죠. 싸우기도 그렇고 안 싸우기도 뭐하고, 그죠? 당시 스파르타는 우리 유명하죠. 스파르타는 굉장히 강한 그 교육을 했어요. 강인한 책상 위에 책 펴놓고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몸을 심하게 움직여 가면서 체육 교육 중심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가족, 가문, 나아가 이 도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군사 교육이 더 앞섰죠. 그래서 처음 학교의 기원이 짐나지움이라고 그래요. 짐나지움인데 일명 체육학교예요. 거기서는 볶음 만드는 게 과목 수업 중에 하나야. 알통 만드는 게 또 수업 중에 하나고 또 빠르게 달리는 거 막 그런 체력적인 거. 그래서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종합 격투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학교에 가면 우리 태준이는 장학생이죠. 태준이 이번에 또 블루벨트 받았다면서 주짓수에서 블루벨트는 대단한 거예요.
되게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태준이한테. 그런 것처럼 장학 이 짐나듐이 현대 학교의 기원이 돼요. 그 과거 야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나지 그랬냐. 그 진짜 그 지금 태준이 정도면 장학생 중에 장학생이죠. 그래서 몸 단련해서 적과 맞서서 싸우는 이런 것이 교과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였고요. 전쟁에 능숙한 용사를 만드는 것이 학교의 기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군대 규모가 300명 대 80만 명. 그럼 몇 대 1일까요? 2670대 1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2670명 대 1 싸우는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전투에 참전해서 한 번 싸워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뭐 영광이죠, 뭐 그야말로. 근데 테르모필레 전투는 넓은 개활지의 벌판에서 그냥 워필드라 그러죠. 유럽의 전투는 워필드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쟁의 마당이에요. 큰 그 넓은 공간에서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식의 어떤 전투였는데, 근데 여기는 지형이 그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험지에다가 이 벼랑으로 산 중턱을 깎아지른 그 절벽 길을 통해서 본 그 이제 스파르타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테르모필레예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개활지에서 시작해서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그 도시국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80만 명이 거기 들어가려고 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절벽 길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말 탄 사람 두 사람이 겹쳐 걷기도 어려운 그 이 절벽 길을요. 한쪽에는 그냥 막 검푸르게 막 뛰노는 막 절벽 암벽 절벽이에요. 밑에는 바다가 뛰놀고 위에는 산이라 뭐 기어 올라가기도 어렵고 깎아지대 절벽이니까. 그러니까 이 300명의 용사들이 아무리 맞서도요, 그 점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어디까지 밀렸냐? 결국 절벽 길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절벽 길까지 밀리니까 이제 다 이겼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80만 명을 줄 세워서 막 보내는데 절벽이 꼬불통꼬불통 하니까 이게 굽이 돌아서 이 절벽 뒤쪽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80만 명 이 페르시아 군대는 줄을 서서 앞으로 가고요. 그런데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진열을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방패를 딱 씌우고 오는 그 페르시아 군대 80만 명이 줄 서서 오니까요. 걔네들은 다 활 가지고 오거든요. 주무기가 활이에요. 근데 이 스파르타 이 그리스에는 주무기가 장창이에요. 장창이에요. 그래서 활을 쏘면은 위에 이제 지붕처럼 거북이 등껍질처럼 방패로 맞고 막 쳐들어와서 가까이 오면은 긴 장창으로 콕 찍어서 옆으로 똑 제키면은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오면은 찔러서 내리고 찔러서 내리고 찔러서 내리고 하다가 그 뒤에서 모르죠. 앞에는 그냥 찔러서 내리는데 앞으로 가는 것만 알지. 뒤에는 뭐 굽이쳐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가니까 뱀처럼 꼬불탕 거리니까 앞에서는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 줄 알고 뒤에서는 랄랄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페르시아 군대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죽는지도 모르고 앞에서는 밀지 말아라. 그 뒤에서 내가 미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는 야 열심히 밀란다 하면서 계속 미니까 계속 떨어져 죽다가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페르시아 그 스파르타 안에서 야 이거는 전력상으로 도저히 아무리 그 여기가 지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군사력이 뭐 강인한 어떤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80만 명 대 300명 이거는 지는 게임이다. 이거는 빨리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막 짓밟을 때 결국에는 일제 어차피 지배 당할 걸 일본에 빨리 그냥 친일을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친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빨리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그들에게 합류하는 꼴이 낫겠다 그래갖고 그 중에 한 사람 스파르탄 안에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귀한 정보를 내가 흘리겠다. 그럼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 너에게 뭐 안전을 보장하고 뭐 어느 정도 재산을 보장하고 이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게 될 때 너에게 어떤 벼슬을 허락하겠다. 뭐 이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그 거래가 있었겠죠. 이 거래 끝에 이 사람이 뭘 알려줬냐면 이 절벽에요 비밀 통로가 있어요. 애둘러 그 절벽 중간으로 따고 들어가 뒤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 스파르타 병사 하나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그냥 줄 서서 계속 떨어져가 80만 명,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가는 게 이게 시나리오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배신하는 바람에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그 결국에는 300명의 용사들이 뒤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침입을 한 페르시아 이 용사들에게 맥없이 이제 죽어버리는,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300명의 용사들이 끝까지 항전했던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기념비에 어떻게 이름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오. 당신의 법을 받들어 우리들 여기 잠들어 놓으라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무 감당했다. 막 이런 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벽 아래 그 절벽 해안을 매립을 해가지고 육지를 만들어 놓고요. 지금은 유명한 온천이 바로 거기 있어요. 노천 온천인데 산 중턱에 막 구멍이 이렇게 막 사람 한 10명이 그냥 들어가도 될 만한 큰 드럼통 크기 구멍 안에서 뜨거운 물이 막 토하듯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뜨거운 문이란 뜻이에요. 뜨거운 문. 온천이 과거로부터 계속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뜨거운 온천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온천, 거긴 날이 덥잖아요. 그렇게 뜨거운데 뜨거운 물 뭐 손 닿기 좋겠어요? 근데 가면 우리 한국 관광객만 있대요. 그 뜨거운 물에 밥 말아 놓은 것처럼 한국 사람만 하나 가득 말아 놓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이기기는 했지만 희생자 수로 보면 페르시아가 대패한 거죠. 사실은 진짜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타리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또 큰 손실을 보고 결국 마지막으로 살라미스 해전, 주전 이제 482년에 벌어진 해전인데, 이 살라미스 해전을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익숙한 지형에 싸우는 것이고, 페르시아는 다른 낯선 땅에 와가지고 전투를 하잖아요. 육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바다에는 익숙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배를 부리는 조류를 활용하는 것이나 많이 여러 가지로 페르시아는 서툴러요. 배 위에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배는 건너가는 수단이지 전투를 하는 수단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군대가 넓은 바다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 넓은 바다에서 이 전쟁을 하는 척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는 척하고 도망가다가 도망갈 때 좁은 만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만이 점점 좁아지니까 그리스 배들은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배 한 척을 중간에 딱 멈추고 가로로 세워놓은 다음에 닻을 딱 내려버리고 다 뛰어내린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병목 현상에서 다 뒤에 막혀버리고 배가 막 트래픽이 걸리는 거예요. 막 퇴근길에 막 엄청나게 몇 겹으로 막 밀리는 것처럼. 그리고서 다 노도 못 저어요. 가까이 딱 와가지고 붙어버리니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옆 배에 그냥 닿을 뿐이지 앞으로 나아가진 않죠. 거기다 대고 그냥 화염병만 던지면 아주 손쉽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엄청난 그날 바람이 불었다고요. 엄청난 바람과 함께 서로 배가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 쪽에서는 배가 많이 잡아서 378척 정도 나갔대요. 근데 어, 페르시아 쪽에서는 1207척 정도 나갔대요. 근데 그리스는 40척 정도밖에 안 깨졌고, 페르시아 쪽에서는 한 200척 정도가 깨지고 나머지는 후퇴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명량해전이 비슷하죠. 하객진 막 이래갖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척, 신에게는 12척이 아직 남았다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일본 함대는 133척.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누가 더 큰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해요. 넌 한국 사람이니까. 자, 아수에로 그 왕 뒤를 잇는 이제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 1세 왕이 참 나름대로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이런 전쟁에 연일 실패하면서 결국 그 이후로도 제국의 영광이 이제 조금씩 쇠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100년 이상은 지탱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 뒤를 잇는 왕이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 그죠? 고레스, 처음 초대 왕이 고레스, 이대 왕이 캄비세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죄송합니다. 슈도 수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가 이제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제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았던 왕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다리우스 2세가 세워지는데 이때부터는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까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아닥사스다 2세,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3세, 그 다음에 아르세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3세까지 와서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더 가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 때 페르시아가 기진맥진할 때 서쪽에서는 헬라 제국이 점점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 하면서 페르시아의 서쪽 마게도니아 지방,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필리포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죠. 자기 조카를 때려 죽이고 지가 왕이 돼요. 그래서 필립은 필로스, 사랑하다, 이 어떤 우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스, 이거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사랑했던 왕이래요. 그 이름도 그렇게 지었나 봐요.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죠. 이 필리포스 왕은요, 말을 엄청 좋아했어요. 순한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거친 말, 야생에서 막 잡아온 거 내가 그냥 두드려 패든 앉아가지고 내리지 않든 간에 해가지고 거친 야생말을 길들여서 막 타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필리포스가 모두 포기해서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거친 야생말을 아들 알렉산더에게 줬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아주 수월하게 길을 들여버렸대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세조 같은 사람, 그죠? 자기 조카 왕이 산탈해서 왕이 차지한 사람이고, 필리포스는 결국 그 아버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필리포스는 암살당해서 죽어요. 암살당해서 죽고 조카 왕이 찬탈해가지고 결국 칼로 서니까 칼로 망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알렉산더가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마게도니아의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마게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의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범상치가 않아요. 한 번은 아버지가 이 필리포스 왕이 해외 원정을 간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 돌아와 승전 환영식을 하는데 아들 알렉산더만 환영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렇게 승전해가지고 환영식을 하는데 아들이 나와서 보지도 않고 말이야.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들이 이제 참석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망신 당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고 막 괘씸한 거죠. 아버지가 이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왜 왕자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하면서 막 승질 냈대요. 환영식에서. 그랬더니 신하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 방구석에 들어가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질질 짜고 있던데요. 그랬더니 당장 불러와 이놈 자식 그냥 그래갖고 불러왔어. 너 왜 그렇게 질질 짜는 거야 왕자 돼가지고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가 다 정복해버리면 난 정복할 땅이 없는데 섭섭해서 옵니다. 나 차지할 땅이 없을까봐. 그래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는 이유가 또 되게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야 임마, 호랑이는 강아지를 낳는 법이 없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분 좋아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알렉산더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고 왕이 되더니 동방 원정에 나가죠. 알렉산더가 지난번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스키디아 전투에도 지죠, 마라톤 전투에도 지죠, 테르모필레 지죠, 플라타리아 전투 지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죠. 몇 번이나 쳐들어왔지만 완전히 그 대제국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맥도 못 쓰고 힘도 못 쓰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알렉산더는 보니까 등치만 컸지 별거 아니네,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아무도 그 시절에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를 한번 공격해 볼까? 이 조그만 나라가 역으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볼까? 그래가지고 역공을 한 거예요. 지도 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마한 마게도냐가 대륙 전체를 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동방 원정을 시작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드로아에 상륙하죠.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럽의 나라가 아시아 땅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모모이야, 누구누구의 땅, 알렉산더의 땅.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여기다가 입을 맞추고 여기는 내 거 하면서 침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부터는 자기 거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의 땅.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전쟁의 그리스의 전쟁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동방원정을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하면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방원정을 가는데 이게요, 대제국을 상대하니까 더디고 또 힘들 것 같죠. 아니요, 파죽지세로 뻗어나가요. 막 고속도로 개통한 것처럼 막 달려나가요. 왜 알렉산더의 원정이 원만하게 빠르게 진행되었냐 하면, 페르시아가 그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 전투에서 희생시키고 무거운 세금 거두고 페르시아 황실을 향한 127도의 원망이 엄청 높아진 가운데, 이때 알렉산더 왕이 진격해 오니까 페르시아 종속국들은 다스리는 사람 아무면 어때? 그저 우리 아들 뺏어가지 않고 우리 재산 뺏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보니까 알렉산더가 낫겠다 해서 그냥 마게도냐에서 알렉산더 왕이 온다 하니까 알렉산더를 태양신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우리를 이 페르시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시는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 예, 어떤 우리를 이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전투 준비가 아니라 환영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꽃길을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가면 전투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꽃길을 갖다 뿌려주고 막 환영 인파가 나와서, 그러니까 크게 싸울 것도 없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간단하게 정복하면서 도장만 찍고 다니는 거죠. 알렉산더는 제대로 된 전투를 3번 정도도 하지 않았어요. 비교적 쉽게 유럽과 중근동 일대를 다 정복하고 맙니다. 전쟁보다도 아예 헬라의 유럽이 사실은 문화로서는 이제 앞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헬라 문명의 전도사들처럼 학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어떤 철학적인 것들, 그때 당시 이제 뭔가 고급 지식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 아시아 중근동 일대가 여기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이게 문화 전도사 같은 그런 발걸음을 하죠. 그런데 이 천하의 알렉산더 왕도 두로를 함락시킬 때는 상당히 진땀을 빼요. 두로가 원래는 섬이었어요. 근데 두로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손들고 환영하고 뭐 그냥 환영 일색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자존심 있지. 이 알렉산더가 빨리 오라고 하나 둘 셋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야, 그리스 본토로부터 두로 섬까지 전부 다 길 깔어. 그래가지고 흙을 나르기 시작해서 바다를 메워서 섬을 연결해 버려요. 이 정신 나간 이 전술이죠. 그리고서 땅을 밟고 건너가서 두루를 정복해 버리고 맙니다. 두루가 함락되고 가자지구 전투 때 알렉산더 왕 부상 입을 정도로 엄청나게 격전이 벌어지고요. 그 외에 뭐 별로 전쟁한 것이 없이 수월하게 정복을 이루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중근동 일대를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페르시아의 마지막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 왕과 싸워도 승산이 없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워낙 신흥 세력인데 이거는 뭐 치고 나오는 속도가 뭐 이게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화친을 청해요. 그 외에 온갖 제안을 하면서 막 이제 알렉산더를 구슬러 보지만 알렉산더 왕이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냥 정복해 버려요. 화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전쟁해서 정복해 버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까지 들어가고 이집트 정복해 버리고. 이집트도 지난번 캄비세스가 그렇게 악독한 짓 했기 때문에 역시 태양신 우리 아들이 우리 페르시아를 이 페르시아에서 우리를 폭정해서 해방시켜 주는 나라다. 그 기억나시죠? 그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가가지고 못된 짓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원성이 막 안에 막 쌓인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가니까 잘 오셨다고, 그냥 진작 오시지 그랬냐고. 그래서 잘 영접하는 걸로 이제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박트리아 쪽에서 화해를 요청하러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녹사나 공주를 알렉산더 왕에게 아내로 주겠다 하면서 전복 전쟁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게 이제 반기를 드는 나라들은 없었어요. 박트리아라고 하는 곳은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세계사 속에서 기록될 만큼 이곳은 그냥 뭐 금반 흑반 뭐 이 정도로 금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 금이 많으니까 박트리아는 뭐 알렉산더가 가면은 좋은 거죠. 근데 그 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여행하시다가 그쪽 근처에 갔다 금 발견하시면 저 모른 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나눠 씁시다. 어쨌든 이렇게 손이 닿는 모든 것 정복 전쟁한 이 알렉산더 왕은 이제 마지막에 인도로 가다가 인도 반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도 반도로 내려가서 겐지스 강가 가가지고 더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뭐 나갈 곳이 없잖아요. 이 지리적으로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겐지스 강가에서 목을 놓고 울었대요. 아이고 이제는 더 정복할 땅이 없네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서 신하들이 폐하 왜 웁니까? 야,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온다. 마게도냐를 출발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이때가 11년째 되는 해예요. 11년 만에 세계 정복을 한 거예요. 20대 원정 출발해서 30대가 된 거죠. 이 장가도 못 간 채 더 이상 정복할 전쟁이 없다니까 저녁이 되면은 전부 다 나와서 그냥 전쟁에 참전한 모든 병사들이 술판이 벌어지는 거죠. 술 취하면 병사를 두고 온 고향 처자식들 생각나죠. 만약 방향을 약간만 북쪽으로 틀었으면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을 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뭐 한국 땅까지 능히 왔을 거예요. 그 기세였다면. 문제는 이제 병사들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기는 것도 좋고 정복해서 나라 땅이 넓어지는 것도 좋지만 두고 온 고향에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 아내를 볼 수 있을까? 살아서 내 자식들을 볼 수 있을까? 향수병에 걸리고 막 너무 그립고 이제 뭐 전쟁 없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렇게 술 마시고 그냥 계속 주저앉아갖고 울고만 계시니까 왕이.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왕이요 알렉산더 왕이 화가 나서 술 먹고 난폭하게 굴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술 먹고 열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알렉산더 왕이. 근데 아무도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고 세계사 속에서 의문사로 남았는데 사실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은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석연치 않게 보는 건 사실이고 아마도 알렉산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없는 독재와 전쟁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이제 병사들이 주변에 있는 측근 병사들이 아마도 왕의 행보에 반감을 가지고 독살을 했을 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평화로운 날들을 한 번도 하루도 못 만나겠구나 해가지고 암살해서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쨌든 알렉산더 왕이 진짜 열병이 나서 죽었는지 암살당해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왕이 허무하게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거든요. 4명의 장군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왕이 유고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또 알렉산더 왕을 갖다 대체할 만한 다른 왕을 세울까?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이거 4사람이 집단 지도 체제하에 들어갈 것인가? 한 사람이 통치할 것인가? 과주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원로 정치를 할 것인가? 또 이걸 하다가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알렉산더 왕 곁에서 더 가까운 참모로서 내가 있잖아. 야 나는 혈통이 있어. 알렉산더 왕의 친인척이야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4명의 장군이. 그러면서 천하가 갑자기 4등분이 돼요. 4등분이 되면서 알렉산더 왕이 정복한 세계를 4등분으로 잘라가지고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카산더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의 씨다른 누이 동생 남편 제부 그래서 하프시스터 헬라 본토를 차지했으니까 뭐 싸울 이유가 없어요. 헬라 본토를 자기가 다 이제 소유하게 된 거고 두 번째 리시마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트라비아 비두니아 쪽으로 다 통치하게 됐고 세 번째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죠 바벨론 우리가 성경의 땅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큰 땅 그쪽을 전부 다 이제 안티고누스가 차지하게 되고 뭐 이런 역사 이야기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지도가 나오니까 그거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PPT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이게 아마 여러분 보시기 좋도록 디자인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집트 그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집트 땅 톨레미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통치를 하게 되죠. 이 네 제국 중에서 이 네 그 한 제국을 4장군들이 나눠 가져서 그 중에서 4조각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안티고누스가 자기가 알렉산더 왕 정통한 후계자들하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땅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알렉산더 왕의 대를 잇는 어떤 나는 오소독스다. 난 정통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리시마커스와 톨레미가 웃기지 마 누구 맘대로 그러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격렬한 전쟁을 통해서 안티고노스를 그냥 찍어버려요. 이때 공을 세운 사람이 톨레미 장군 밑에 있었던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워낙 전쟁에 탁월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자기가 공이 크다고 하면서 안티고누스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이 셀류커스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미와 셀류커스가 또 싸움을 해요. 네가 지금 내가 신한데 네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톨레미가 1세부터 7세까지 이르는데 톨레미는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가 이제 있었고 셀류커스는 우리가 알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 성경에서 아수르.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거꾸로 된 디귿자로 있잖아요. 그 디귿자 이쪽 위에 있는 데가 아시리아 제국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지중해 이렇게 디귿자 밑받침에 해당되는 이쪽이 북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시작점인 북아프리카고 여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튀니지 우리 튀니지 선교사님 거기 있죠. 뭐 이집트 뭐 이렇게 다 이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대륙이 시작되어지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그쪽 디귿자 위쪽 오른쪽 위에 기퉁이 아시리아 그리고 이 중간에 세로 받침 여기에 뭐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까지 쭉 이렇게 길게 누워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가 열이 받아 가지고 셀류코스가 남진 정책을 펼쳐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이 톨레미 쪽으로 막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올라가요. 또 남쪽에 있었던 톨레미가 올라가서 셀류코스 저 한번 내가 한번 좀 뭐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올라가가지고 북진 정책을 펼쳐서 막 때려요. 안 되니까 또 내려와요. 이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냐? 150년 동안 해.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 150년 전쟁이라고 해요. 150년 전쟁. 그 전쟁 속에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끼어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가 내려오면서 군량민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엄청나게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걷어가지고 군량미로 쓰고 거기 있는 보물들 다 그냥 막 그냥 노략질하고 여자들 다 짓밟고 가고 막 아이들 다 메어쳐 죽여버리고 내려가서 또 신나게 두드려 맞고 올라오면서 기분 나쁘니까 또 한 번 짓밟고 가고 또 좀 한 대 맞았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 톨레미가 또 올라가면서 또 기분 나쁘고 두드려 패고 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아 또 졌다고 또 두드려 패고 내려오고 그게 15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중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그냥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어때 그 모습이 예뻐 보이지 않죠. 이게요 마지막에 말라기 이후에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좀 뭐 마음을 정비해서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경배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이제 시작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특별 훈련을 70년이나 받고 왔는데도 제정신 못 차리고 아이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번잡스러워 죽겠어. 아우 막 짜증나. 하나님이 와가지고 별다방에 앉아갖고 그래도 내가 너 진짜 사랑한 것만은 알아주라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유 짜증나 정말 번거로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재물 갖다 딱 갖다 주면서 아유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냥 뭐 흠 있는 거 뭐 태우면 다 아무것도 모를 건데 아이고 잡수시든지 밟든지 그러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섭섭함을 담아가지고 적어도 한 진지하게 6번 정도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막 그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돗자리 걷었어요. 이스라엘 한 가운데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돗자리 걷어서 나 여기 안 있을래. 너랑 살기 싫어. 이혼하셨단 말이에요. 이혼하셨다고요. 그래서 떠나가셨어요. 그 400년 기간 안에 이런 일이 이 400년 초반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남겨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내 혼자만 열방에 그냥 막 오만간데 그냥 이제 논팽이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짓밟힘을 당하고
자, 그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한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 섬기는 것, 그래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한번 네가 선택해 봐. 네가 그렇게 원했지? 내가 번거롭다고? 그럼 내가 떠나갈게. 대신 너가 원하는 열방의 좋은 나라들 한번 너 한번 그 사람들하고 교제해봐. 그 나라 우상신 섬기면서 너의 뜻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근데 생각처럼 행복했어요? 그래 결국에는 그냥 말로 그냥 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런 150년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그 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남용북호가 그냥 용호상박을 한 거죠. 남쪽의 용, 북쪽의 호랑이가 그냥 물고 뜯고 용호상박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결국 누구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스라엘만 죽어난 거죠. 150년 정도. 그리고서 완전히 병든 땅이 됐어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찢겨서 죽는데 제정신인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미쳐 날뛰는 거죠. 그냥 귀신이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그냥 아예 그냥 뭐 그냥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걷지도 못하게 하고 뛰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갈릴리 주변에는요 없이 사는 사람, 억울한 사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섭섭한 사람, 서운한 사람, 빚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주된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시죠. 예,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하시죠. 왜 보아가 밭에 있어요? 이 150년 전쟁 속에 북방왕 셀류커스와 남방왕 톨레미가 싸우는 틈에서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오가면서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막 그러니까 보물은 집에 두면은 무조건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곳, 바로 밭 한가운데 아니면 뭐 도랑 이런 데다가 다 감춰놓고 파묻어 놨다가 해코지를 당해서 죽어버리면 그건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거 되잖아요. 근데 우연히 밭을 매다가 항아리가 있어 보니까 어이구 뭐 감당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150년 전쟁이 끝났는데도 밭을 갈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대요. 근데 누군지 임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소유를 분명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기를 보물은 발견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법이 제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면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 역시 갈릴리 주변에 이제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번거로워했죠.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구원주 메시아가 오실 때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주가 이제 앞으로 올 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건데 그때는 이 구도가 아니야. 이건 내가 질렸어. 너를 아내 삼고 내가 남편 됐는데 이건 헤어지면 그만이더라. 그냥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거죠. 애증이죠.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사랑했는데 그 1000년의 사랑이 무차별하게 짓밟히고 나니까 이게 다 상처로 되니까 상처가 깊은 만큼 증오도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워 죽을 것 같아. 이 구도로는 이 인생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아버지에게 아들의 마음을 돌려주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의 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님과 그 자녀의 관계로,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뭐 끊을 수 없죠. 부부야 그냥 뭐 도장 찍으면 뒤돌아보면 땡이지만 부모 자식은요 그게 내가 싫다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엮어버리세요.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아버지와 우리 자녀라고 하고 그 중간에 그 본 아들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양자로 같이 손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양으로 우리의 은총의 중재자 역할로, 진짜 친자식은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 친자식 옆에 그와 함께한 형제들 거느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브라더라는 얘기예요. 브라더, 우리를 브라더로 해서 하나님께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원줄기에 연결하게 하셔서 그 모티브가 구원의 줄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구원 줄이 바로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버리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중간사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